자정에 시계가 울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던 참이었어요. 저는 거실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무릎이 언제부터 닿아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 적힌 글씨가 분명히 아버님 것이었는데도 자꾸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는 건지 종이가 떨리는 건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 밤은 참 이상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49일이 됐던 그날 밤에 그 시계 안에서 편지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이 안 되는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49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로 돌아가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를 치르고 버스에 올랐을 때였어요. 제사 음식 냄새가 코트 안감까지 스며들어 있었어요. 참기름인지 향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손잡이를 잡으니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가락 마디에 닿았어요. 아, 이분이 이제 정말 가셨구나. 그 감각이 그제야 실감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2해쯤 됐을 때부터 저를 유독 챙기셨어요. 시어머니 강수님 씨가 말끝마다 저를 흘겨볼 때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곧장 말리시진 않으셨거든요. 대신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선미야,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수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30년이 넘도록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반은 그 말 덕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기신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시계였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 한가운데 그것이 놓여 있었어요. 키가 50cm쯤 되는 낡은 괴종시계였는데 나무 표면이 오래되어 색이 짙게 변해 있었어요. 아버님이 평생 곁에 두셨던 것이라 사방이 흠집투성이었고요. 유리 안쪽에는 아주 희미하게 성에 같은 게 맺혀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겨울도 아닌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는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치워버릴까? 그냥 둘까? 잠깐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가 이 시계를 건네줄 때 지었던 표정이 생각나서요. 못마땅하다기보다는 뭔가 억지로 내뱉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이 임종 전에 직접 선미에게 주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그 표정은 영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시계가 반갑기보다는 왠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두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9제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있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웠거든요. 아버님이 왜 하필 이 시계를 저한테 남기셨는지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족 중에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새벽 1시가 다 됐을 무렵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잠이 오질 않아서요. 양말도 신지 않고 마루를 밟았더니 서늘했어요. 겨울도 아닌데 그 차가움이 발목 아래까지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났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그 감각이 어깨 근처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계 앞에 섰어요. 유리 안에서 추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계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진동이 나무 함채를 타고 마루로 퍼져나왔어요. 크지 않은 떨림인데 그날따라 그 진동이 유독 도드라졌어요. 심장 박동이랑 박자가 엇박으로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멈춰서서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때 자정이었어요. 시계 안쪽 어딘가에서 기어가 깊이 맞물리는 느낌이 먼저 왔어요.
발목 아래에서 그 진동이 느껴지더니 나무 함채 전체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울림이 마루를 타고 올라와 종아리를 건드렸어요. 종이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울림이 귀 안쪽까지 번지면서 고막 뒤편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그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12번째가 울리고 나서 정적이 왔어요. 그 찰나에 시계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짧고 가벼운 소리였어요. 종이가 마루에 닿는 그 마찰음. 저는 무릎부터 먼저 내려갔어요. 뭔지 확인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마루에는 접힌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였어요.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어요. 손에 올려놓자마자 손끝이 싸늘해지더라고요. 냉기가 손목까지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펼쳤어요. 읽었어요. 첫 문장이 이랬어요. 선미야, 용서해라. 살아서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그 앞에서 저는 한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아버님 글씨였어요. 평소에 필압이 강한 편이셨는데 이 편지는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쓰셨을 거예요. 병환이 깊어지셨을 무렵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편지는 짧았어요. 길게 쓰실 기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자 한자에 힘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계 안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넣어두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내가 준비됐을 때 꺼내라고. 시계 안쪽 나무판 오른편 아래를 손으로 눌러보라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편지를 뒤집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봉투가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알고 나면 다시는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말의 무게가 첫 문장만으로도 이미 벅찼거든요. 아이고, 이 글 한자 한자를 적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으셨을까?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먼저 뜨거워졌어요. 거실 형광등이 한번 깜빡거렸어요. 살짝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는데 그 찰나가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뒤집어 놓은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시계를 응시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거실 안에 조용히 퍼져 있었어요.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잠을 자지 않은 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왜 살아서 이 말씀을 못 하셨는지, 두 번째 봉투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왜 하필 이 시계를 택하셨는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 사이로 자꾸만 시어머니 표정이 떠올랐어요. 시계를 저에게 건네면서 지었던 그 불편한 표정이요. 아버님 유언대로 전달하긴 하는데 영 내키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성격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시겠거니 했어요. 물론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내려 한 건 그냥 제 불안감이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성격이 아니라 저 시계가 뭘 담고 있는지 그분도 알고 계셨던 거라는 걸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사흘을 그냥 보냈어요. 편지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어요. 시계 안쪽 나무판에 손을 갖다 대기까지 했어요. 오른편 아래 아버님이 쓰신 그 자리요. 손가락 끝에 틈새 같은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르지 못했어요. 아침이면 오늘은 꺼내야지 싶다가도 막상 그 앞에 서면 손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용서를 구하셨다는 건 제가 용서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면서도 알 것 같은 기분. 그 사이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사흘째 오후가 됐을 때 저는 그냥 서랍을 열었어요. 더 미루다간 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편지 나머지 내용은 짧았어요. 첫 문장에서 이미 마음을 다 쏟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석이와 어머니가 4명의 아파트 한 채를 처리했다. 내 도장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을 것이다. 확인해 보아라. 세상에 이 짧은 2줄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손에서 편지가 내려가더라고요. 손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팔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고 귀 안쪽이 먹먹해졌어요. 머리를 맑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눈앞에 있는 서랍장 서랍이 묘하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이 먼저 왔어요. 감정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서랍 한 칸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남편 오태석 씨가 중요한 서류는 여기 있다고 했던 자리였어요. 서류 봉투 하나하나를 꺼내서 펼쳤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종이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그냥 종이인데 그날은 왜 그리 낯설었는지 몰라요. 등기부 등본이 나왔어요. 오래전에 발급받아둔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청산 아파트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에서 아버님 이름이 없었어요. 강수님. 그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부동산 명의 이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도 그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만 알았어요. 같은 집이라도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주인이 달라지거든요. 서류 한 장으로 소유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 이전이에요. 제 도장이 찍혀 있든 아니든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건 제 동의 없이 처리됐다는 뜻이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이었어요. 되도록 평온하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거 아버님 아파트 말이야. 그게 언제 어머님 명의로 넘어간 거야?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설거지통 쪽을 보더니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 거야. 넌 그냥 몰라도 돼. 그 말이 머리 한가운데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도 되라는 말이요.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시아버지 명의 재산이 제 동의 없이 넘어간 걸 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했는지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요. 수도꼭지 틈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귀 안쪽을 건드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버님이 왜 하필 이 시계를 저한테 남기셨는지가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이뤘거든요. 그날 그냥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에휴, 지나간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직접 쓰신 편지를 읽은 뒤였으니까요. 이튿날 이웃에 사는 동창 신노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래된 친구예요. 제가 이 집 일은 밖에서 거의 말을 안 했거든요. 체면 때문도 있었고 말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걸 혼자 안고 있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뭉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 것이었는데 청산 아파트 근처 카페 영수증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날짜가 모여 있더라고요.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버님이 병원으로 입원하셨던 시기와 겹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넣어두었어요. 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또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와 있었거든요. 시계가 다시 울렸어요. 나무 함체에서 진동이 시작되더니 마루를 타고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이번엔 12번이 다 울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세었어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봉투만 나온 거였으니까요. 노을 씨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선미 씨. 확인해봐요, 제대로.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확인한다는 건 싸운다는 뜻이고, 싸운다는 건 지금 이 집에서 제자리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30년을 버텨온 자리가 흔들리는 게 겁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어머님이 일을 편하게 처리하시려고 그냥 넘겨두신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정리하려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먼저 막아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는데 그때는 그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부엌 쪽에서 저를 불렀어요. 우리 밥 같이 먹자. 이상하게 다정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뭔가 달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게 부드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따라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별말 없이 조용히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밥상을 치우다가 창밖을 봤어요. 거실 불빛이 창유리에 반사돼 있었는데 그 반사 안에 시계 실루엣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시계가요. 그냥 시계추가 움직이면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묘하게 느껴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 재킷을 소파에서 집어서 옷장에 걸어주려던 참이었어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봉투 겉에는 제가 아는 활자체가 찍혀 있었어요. 법원 소인이었어요. 봉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발 아래 떨어진 채로 있었어요. 법원 소인이 찍힌 그 봉투가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집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손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는데 이번엔 손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결국 집었어요. 겉만 봤어요. 안은 열지 않았어요. 발신처가 가정법원이었거든요. 수신인은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안주머니에 넣어서 재킷을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날 밤은 더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법원 서류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어쩜 저렇게 편히 자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자정이 지나고 나서 저는 시계 앞으로 갔어요. 아버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시계 안쪽 나무판 오른편 아래를 눌러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날도 못 눌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눌러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나무 표면을 더듬었어요. 오래된 나무의 결이 손끝에 걸렸어요. 오른편 아래쪽 살짝 들어간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그시 눌렀어요.
나무판이 살짝 안으로 밀리더니 작은 공간이 열렸어요. 그 안에 봉투 2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요. 저는 두 번째 것만 꺼냈어요. 세 번째 것은 그 자리에 두었어요. 준비가 됐을 때 꺼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직 아니었어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부터 숨이 막혔어요. 선미야, 내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이 몇 해 전 해지됐다. 내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어머니의 지시로 태석이가 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쥔 손에서 종이 질감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해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남편이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요. 5년 전쯤에 정기예금 하나가 만기가 됐을 때 남편이 알아서 다시 가입해 준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냥 믿었어요. 영수증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됐던 거였어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살아생전에 아시면서도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대신 이 시계 안에 담아두신 거고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왔어요. 눈물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였거든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그 감각이 뭔지 알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허했어요. 뭔가 크고 무거운 게 속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텅 빈 느낌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미리 연락은 없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을 때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서 계셨어요. 단정하셨어요. 짙은 와인빛 정장에 머리를 뒤로 묶으셨고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언제 봐도 차려입으신 분이에요.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으시더니 마침 아이들이 놀러 와 있던 터라 손녀한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우리 예쁜이 할머니 왔다. 손녀가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못난 사람 닮으면 안 되거든. 목소리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손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얼핏 들으면 그냥 훈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시선이었는데 그걸 제가 알아챘어요. 손녀도 어린아이라 무심코 저를 한번 봤고요. 그 순간 명치가 먼저 조여들었어요. 뭔가 말이 올라오다가 목에서 걸렸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녀 앞이었고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참 그런 것 때문에 30년을 견뎌왔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한 잔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선미야,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왜 그걸 모르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버님 방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방이에요. 정리는 됐는데 아버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왜 열었는지 몰라요. 그냥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겉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오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안을 넘겨봤어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뭔가를 기록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그때 바로 알 수 없었어요. 글씨가 작고 빽빽해서요. 나중에 찬찬히 봐야 할 것 같다 싶어서 챙겨두었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노을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법원 봉투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등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요. 저는 처음 해봤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조회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신청을 접수한 내역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그 날짜를 보고 잠깐 멍했어요. 아직 49제도 치르기 전이었거든요. 혹시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재산은 물려받되 만약 돌아가신 분께 남겨진 빚이 있다면 그 빚은 거절할 수 있는 법원 신청이에요. 이득은 취하고 손해는 막는 법이 정해준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그걸 시어머니가 혼자서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며느리도 제외하고요. 저는 그게 접수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읽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제 마음이 먼저 막아서더라고요. 노을 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화면에 뜬 내용을 읽어줬어요. 노을 씨가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선미 씨,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참으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해요. 그냥 넘기는 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가족이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니까.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편지를 남기셨잖아요. 시계 안에 저한테만 전하는 말씀을요. 그 무게를 외면하기가 어려웠어요. 미해결 질문이 2개 있었어요. 세 번째 봉투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어머니한테 이끌린 걸까? 그 2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할 때 화면에 그분 이름이 뜨기 전에 이미 가슴이 조여드는 게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어요.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셨어요. 어제 집에 다녀간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알겠어요라고 했어요. 그게 나왔어요. 아직은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그냥 서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어요. 시계추가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이 시계 안에 넣어두신 것들이 저한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세 번째 봉투를 꺼내지 않았어요. 준비가 됐을 때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것 같다는 건 알았어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코트를 입었어요. 단추를 채우는데 손가락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별것 아닌 동작인데 그날따라 오래 걸렸어요. 손끝이 싸늘했거든요. 집안이 춥지 않은데도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 아래 주름이 깊어 보였어요. 이 얼굴로 30년을 버텨왔구나 싶었어요. 단정하게 보이려고 오른쪽 앞머리를 실핀으로 고정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실핀이 제자리를 찾는데 2번 걸렸어요.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었어요. 등기부 등본 사본과 법원 조회 화면을 출력한 것들이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이걸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가서 꺼내는 게 맞는 건지. 노을 씨는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몸이 선뜻 움직이질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멈췄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시계를 한 번 돌아봤어요. 거실에 혼자 서 있는 그 시계요. 유리 안쪽에 옅게 성에가 맺혀 있었어요. 처음 왔던 그날 밤에도 이랬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었죠. 지금은 그게 달라 보였어요. 아버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이상하게 그날 아침은 평화로웠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댁은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갔어요. 날씨가 맑았어요. 가장 슬픈 날에 날씨가 저렇게 환할 수 있나 싶었어요. 햇살이 버스 유리창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시어머니 댁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코트 단추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다 채워져 있었어요. 숨을 한 번 쉬었어요.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오늘도 단정하셨어요. 짙은 와인빛 정장에 금태 안경, 머리는 뒤로 묶으셨고요. 표정은 차분했어요.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내오셨어요. 손녀는 없었어요. 남편도 아직 오지 않았고요. 잠깐 시어머니와 단둘이었어요. 그 시간이 묘하게 길었어요. 소파 가죽 냄새가 났어요. 창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드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천장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법원 기한이요. 단독 상속 신청이 접수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노을 씨가 알아봐 준 내용이었어요. 그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요. 지금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 무게가 갑자기 두 발목에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었어요. 딱 그 순간이었어요. 손에 땀이 맺혔어요. 에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발이 떨려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꺼내지 못했던 말을 그 자리에서 꺼내야 했던 거예요.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목소리를 고르게 내려고 했어요. 떨리지 않게요. 그래도 끝이 약간 흔들렸어요. 청산 아파트 등기권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명의가 어머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 동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을 다 마쳤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셨어요. 눈이 아니라 이마 쪽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들어오더니 신발도 다 벗기 전에 탁자 위 서류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서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미리요. 서랍에서 봤던 영수증 뭉치가 떠올랐어요. 청산 아파트 근처 카페 영수증들이요. 아버님이 입원하셨던 그 시기에 집중돼 있던 것들이요. 그게 그냥 들른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30년이 흔들렸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이 집 재산을 지킨 거라고. 내가 뭘 알겠어.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있어요. 상속 신청도 저는 몰랐거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데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한번 스쳤어요. 그만두고 나갈까 싶었어요. 그 마음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넌 원래부터 이 집에 맞지 않았어. 태석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지.
뭘 얼마나 했다고 감히 서류에 손을 대.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귀가 먹먹해졌어요. 소리가 한번 끊기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목 아래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참아야 한다. 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그 순간에요. 30년이 불쌍한 거 맞아요. 반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근데 불쌍한 게 나예요. 당신이에요? 시어머니가 굳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서류에 손댄 게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이 사람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해지된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아버님이 다 적어두셨거든요. 문장이 짧아졌어요. 말과 말 사이에 틈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반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말투였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체면보다 먼저인 게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잠깐 생각했어요. 찰나였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당신이 가족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가족 안에 저는 없었나요? 30년이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이 없으신 걸 본 게요. 남편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선미야, 그만해.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 눈이 낯설었어요. 어머니 편에 서 있는 그 눈이요. 이미 저쪽에 있는 눈이요. 더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서류는 탁자 위에 그냥 뒀어요. 제가 챙겨온 것이지만 보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문을 나왔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났어요. 제 발소리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기댔어요. 등이 벽에 닿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다른 감정이 막았어요. 공허함이요. 이겼다는 생각도 없었고 졌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탔어요. 혼자였어요. 문이 닫혔어요. 거울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코트를 입은 채로 가방을 든 채로 서 있는 저요. 거울 속에 저는 참 오래 싸워온 사람 같았어요. 그것만은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노을 씨한테 전화했어요. 됐어요. 말했어요. 노을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은 그게 다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도 안 켜져 있었고 남편 신발도 없었어요. 거실이 어두웠어요. 커튼 사이로 바깥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들어왔어요. 코트도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오히려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그 조용함이 잠깐 낯설었어요. 시계가 눈앞에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나무 한 채만 윤곽이 잡혔어요. 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작은 진동이 있다는 게 바닥에 서 있는 발바닥으로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한 떨림이요. 살아있다는 듯이요. 시어머니한테서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이 불쌍한 거 맞아요. 그 말을 내가 했다는 게 실감이 늦게 왔어요. 후회는 아니었어요. 그냥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무게가 있었어요. 코트를 벗었어요. 소파 위에 그냥 놓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계 쪽으로 먼저 갔어요. 나무판 오른편 아래 그 틈새요. 손가락을 댔어요.
세 번째 봉투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꺼냈어요. 손에 올려놓으니 무게가 느껴졌어요. 두 번째 봉투보다 조금 두꺼웠어요. 종이가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먼지와 나무가 섞인 냄새요. 아버님 방 냄새와 비슷했어요. 펼쳤어요. 읽었어요. 선미야, 이 통장은 3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지켜준 것에 대한 내 마음이다. 첫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다시 읽었어요. 소리 없이 입술로만요. 3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지켜준 것에 대한 내 마음이다. 아버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거고요. 어디서부터 말할 수 없으셨던 건지, 누가 맡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당신도 무서우셨던 건지. 그건 이제 여쭤볼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엔 막지 않았어요. 한참 그냥 뒀어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두운 거실에서 그냥 울었어요. 소리는 안 났어요. 눈물만 흘렀어요. 목이 잠겨서 숨을 삼키는 게 힘들었어요. 가슴이 꽉 찬 것 같다가 비는 것 같다가 그게 반복됐어요. 고마운 건지 서러운 건지도 몰랐어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그 무게가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내려앉아 있어요. 편지 나머지를 다 읽었어요. 아버님은 적어두셨어요. 시중은행 청운지점 이름, 통장 번호 앞 6자리, 그리고 변호사 이름. 이 선생이라고만 적으셨어요. 평소에 아버님이 신뢰하시던 분이라고요. 그분한테 가면 공증된 유언장 원본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언장이요. 공증된 것이요. 그 두 글자를 읽고 나서 저는 잠깐 편지를 내렸어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는 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작성하시고 법적으로 확인을 받으신 거요. 그게 시어머니의 단독 상속 신청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통장을 당장 찾으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증거를 모으셨겠어요? 저는 그날 밤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어요. 당장 가야 한다는 마음과 혼자 움직이다가 실수할까봐 두렵다는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일단 수첩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방에서 챙겨뒀던 그 낡은 수첩이요. 그날 밤 불을 켜고 처음으로 찬찬히 읽었어요. 수첩 안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 기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특정 시기에 메모가 집중돼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병원으로 입원하시기 한 해 전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어요. 메모는 간결했어요. 날짜,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요. 태석이와 수님이 청산건 논의, 선미는 제외. 이런 식으로요. 몇 쪽을 넘기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났던 날들, 논의 내용, 결정된 것들. 아버님은 그걸 알고 계시면서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 메모 사이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선미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을 말하면 이 집이 끝날 것 같아서 참았다.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이 참으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끝날까 봐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알면서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시고 그냥 수첩에만 적으시다가 가신 거예요. 에휴,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수첩을 덮었어요. 편지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그것들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다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노을 씨한테 다음날 아침 일찍 연락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오전 노을 씨와 함께 움직였어요.
아버님이 알려주신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이 선생이라는 분은 나이가 지긋하셨어요. 아버님 성함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아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이분께 이미 부탁을 해두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뜻이었어요. 공증된 유언장 원본을 받았어요. 내용을 확인했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비밀 통장의 수익자가 저로 지정돼 있었고 청산 아파트명의 이전과 관련한 경위를 밝히는 진술서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인 앞에서 확인받으신 것들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강수님 씨의 단독 상속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고요. 기한이 촉박하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손이 안 떨렸어요. 시어머니 집에서는 그렇게 떨렸는데요. 준비됐기 때문인지 이제 무서울 게 없어서인지 몰랐어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은행은 그 길로 갔어요. 아버님이 알려주신 청운지점이요. 창구 직원에게 서류들을 드렸어요. 공증 유언장, 신분증, 상속관계 확인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어요. 통장 잔액 내역서를 뽑아줬어요. 숫자를 봤어요. 적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차근차근 모으신 금액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해지됐을 때 빠져나간 금액보다 컸어요. 아버님이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제 손해를 당신 방식으로 보상하려 하셨던 거예요. 직원이 봉투를 건네줬어요. 통장 원본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노을 씨가 옆에서 조용히 팔짱을 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1시간도 안 됐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가 울리기 전에 먼저 알았어요. 올 것 같다는 예감이요. 화면에 이름이 뜨자 숨을 한번 고르고 받았어요.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차분함 안에 무언가 촉박한 게 섞여 있었어요. 이제라도 조용히 끝내자. 다 나오는 거 없어.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서류도 다 받았고요. 침묵이 왔어요. 짧은 침묵이었는데 길게 느껴졌어요. 선미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아?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저는 이번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정해두셨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법원 서류 접수는 변호사 선생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기한 안에 됐어요. 강수님 씨의 단독 상속 신청은 이의가 제기되면서 처리가 중단됐어요. 아버님의 공증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법원에서 통보가 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짧게요. 접수 완료, 이에 인용됩니다. 그걸 읽고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릇을 치웠어요. 싱크대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닦았어요. 설거지를 하는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거품을 내고 헹구고 엎어두고 그 동작이 반복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손만 움직였어요. 다 치우고 나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들이 전부 나왔어요.
세 통의 편지가 다 열렸어요. 남겨두신 것들이 제 손에 왔어요. 등이 아팠어요.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목 뒤쪽이 당겼어요. 몸이 오늘 하루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자정이 됐어요.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나무 함체 안에서 기어가 맞물리는 진동이 먼저 왔어요. 그 떨림이 마루를 타고 소파 발까지 올라왔어요. 귀 안쪽으로 울림이 번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을 누르는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낮고 묵직한데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오래 들어왔더니 이제는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마음이 달라진 건지 몰랐어요. 12번이 다 울렸어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나왔으니까요. 이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바라보면서요. 아버님, 저 잘 해냈죠?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거실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냥 제 기분이겠죠. 그래도 그 기분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햇살이 있었어요. 맑은 날이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많은 게 끝나는 날에 날씨가 저렇게 환할 수 있나 싶었어요. 계단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제 그림자요. 코트를 입은 채로 가방을 든 채로 한 계단씩 내려오는 그 그림자가요. 신발 밑창이 계단에 닿을 때마다 단단한 감각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이상하게 좋았어요. 확실히 존재한다는 느낌이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요. 변호사 선생님이 마지막 서류 안내를 해주셨어요. 법원 결과가 확정됐고 아버님 비밀 통장은 제 명의로 정식 이전됐어요. 청산 아파트 건은 시어머니가 임의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그 싸움을 계속할 체력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계단 끝에서 멈췄어요. 하늘을 잠깐 봤어요. 아버님이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미야, 미안하다. 짧았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판단할 기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중요하지 않아진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게 제가 한 말이에요. 더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30년이 그 두 마디로 정리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더 무거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이 허공에 뜨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선생님한테 이혼 서류도 부탁드렸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부분은 빨리 결정이 됐어요.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몰라요. 당시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고 지금은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수첩에 적어두셨잖아요. 선미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다고요. 그분이 평생 참으셨던 것들을 저는 더 안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는 봄이 시작될 무렵에 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짐을 옮기는 날 혼자 했어요. 노을 씨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챙긴 게 시계였어요. 크고 무거웠어요. 혼자 들고 나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기댔어요. 나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나무와 쇠 냄새요. 아버님 냄새 같았어요. 새집 거실에 시계를 놓았어요. 한가운데요. 그게 먼저였어요. 다른 짐들은 나중에 자리를 잡아도 됐는데 시계만은 먼저였어요. 노을 씨가 저녁에 왔어요. 차를 끓여줬어요. 둘이서 거실 바닥에 앉아서 마셨어요. 짐박스들이 아직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노을 씨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일단 시계가 울려야 알 것 같아요. 노을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이사한 지 사흘째 밤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 잠이 얕게 왔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 앞에 섰어요. 자정까지는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기다렸어요. 자정이 됐어요. 나무 함채 안에서 진동이 시작됐어요. 기어가 맞물리는 그 느낌이 발바닥을 거쳐 종아리로 올라왔어요. 새 집 마루가 예전 집 마루보다 조금 더 차가웠어요. 그래도 그 진동은 같았어요. 아버님이 평생 곁에 두셨던 그 리듬이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귀 안쪽으로 울림이 번졌어요. 가슴에 닿는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다고요. 12번이 다 울렸어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비어 있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 입술로만 말했어요. 아버님, 저 잘 해냈죠?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거실이 아주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첫날 밤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확실히 그 기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을 때 격실 안에 봉투가 2개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나란히 들어 있었다고요. 저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만 꺼냈어요. 그런데 꺼내고 나서 다시 격실을 손으로 더듬었을 때 맨 뒤쪽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처럼 얇은 게요. 손에 잡혔다가 놓쳤어요. 그때는 세 번째 편지를 읽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다시 확인했더니 거기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수신인이 없는 봉투요. 제 이름도 태석 씨 이름도 어머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그걸 안 열었어요. 열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이름을 안 쓰셨다는 게 의도였을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니면 아무한테도 아닌 당신 혼자만의 말을 적어두신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봉투는 지금도 시계 격실 안에 있어요. 자정이 되면 시계는 울려요. 이제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투가 생각날 때는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져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